영국이 여기를 콱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가 갑자기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교통로가 막히면 여기를 그럼 어떡하느냐. 고민 끝에 안 되겠다. 바닷길로는 영국이 막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자.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9,300km에 이르는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게 이 영국이 여기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또 뭐냐 이것도. 예. 그래서 1886년 봄에 러시아 황제가 가능한 한 시베리아를 최단 거리로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해서 유럽 쪽에 있는 군대를 동아시아 쪽 있는 이 영토로 기차로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바다를 영국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영국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유럽 쪽에 있던 이 러시아 군대를 불과 2주 내지 3주 만에 기차에 실어가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누가 난리가 났습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칼잡이들이 세운 그 무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반도가 넘어갈 경우에 한반도는 자기네 심장이나 복부를 여는 예리한 비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지도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아예 위험의 싹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국력이 그렇게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절반이라도 잘라서 어쨌든지 간에 절반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권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통째로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반도가 점령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영국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유럽 쪽에 있는 그 러시아 군대를 동아시아 쪽으로 실어 날라가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이 러시아 군대가 왔다고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여차하면은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올 것이다. 부산에 러시아 깃발이 휘날리는 순간 일본은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든 뭐를 하든 한반도가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국가전략의 제1번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1889년 1월 이때 이제 수상이 야마가타 아지토모였는데요. 바로 요 해에 일본에서 최초로 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일본 최초의 의회가 개설된 그날 그 현장에 야마가타 수상이 나가서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그 유명한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주권선이라는 건 뭐냐? 일본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주권선입니다. 그런데 주권선을 지키려면 이익선까지를 우리가 지켜야만 주권선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주권선하고 이익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 나중에 이 이익선인 요 한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익선을 어디로 확장을 하느냐? 여기는 이미 일본 땅이니까 주권선이 된 거죠. 만주가 이번에는 그 이익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도 이제 침략을 해서 만주도 이익선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만주까지 이제 주권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을 또 이익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주권선 이익선 개념을 끝없이 확장을 하면서 일본은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익선인 한반도까지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것이 1889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이 제1차 조러밀약, 제2차 조러밀약이라는 이 바보같은 그 짓을 함으로 인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고, 거문도를 점령을 하니까 러시아가 야 안되겠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자,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했고,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보고 일본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우리가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을 우리가 합병을 하든지 뭐 지키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연쇄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선이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어쨌든 일본은 위험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해서 아직 위험의 근원을 아예 없어버리거나,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한반도를 적절한 선에서 분단을 시켜서 한쪽 지역이라도 일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만든다. 그 적절한 선이 어디냐? 38도선 아니면 39도선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막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막 지금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891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니콜라이 황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 잠시 들려가지고 오스라는 그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던 도중에 이 경호 업무를 맡았던 일본 순사가 그 니콜라이 황태자를 칼로 이렇게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부상을 입어요. 가지고 니콜라이 황태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야 너희들 말이야, 일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는 날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막 건설이 되고, 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이거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일단 그 한반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보니까 청나라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분리를 시키자. 그러려면은 그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조선에서 동아농민운동이 폭발을 합니다. 뭣도 모르고 고종이 또 이번에 청나라 그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 대신들이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면은 일본군이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이 벌어지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고부에서 일어난 이 농민 봉기 하나를 자기네 힘으로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가 와요. 일본이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2,500명이 왔는데 일본군은 8,000명을 보냅니다. 그 여기서 툭탁거리다가 전쟁이 벌어진 것이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전쟁 원인은 동학이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종이 청군을 파병을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학운동은 농민 몽기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결론은 뭐예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혁명이고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무슨 후손들을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앉았어요. 여기서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거? 동학의 혁명이래요. 그래서 전봉준 동상 종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런 거 영풍문고 앞에 가면 있습니다. 좀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뭐를?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 거며 청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자식들 뭘 기념을 해도 저딴 걸 기념을 하냐? 저 일본 사람들 막 와서 사진 찍어가고 막 NHK에서 와서 찍어가고 그럴 때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고 이런 병신들 다 있나 이게? 응? 청일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청나라 군대가 와서 막 하고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막 서울 시내에서 막 퍼레이드를 벌리지를 않나, 남산에다가 막 대포를 쫙 일렬로 서놓고 막 공포를 쏘지를 않나 막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고종이 미국 공사에게, 그 당시 미국 공사가 실이라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하고 나를 미국 공사관에다가 좀 피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우리가 아관파천 얘기 들어보셨죠? 아관파천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아관파천은 1896년의 일이고요. 요거는 1894년의 일입니다. 미관파천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아니 그래 저는 그 미국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저는 살고 그러면 그 백성과 나라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절대적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국왕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관파천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요, 야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모굴라이라고 우리 99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군이 임금이 있는 궁궐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민비 죽인다고 막 칼 들고 설쳐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 공사를 만나가지고 일본 공사에게 혹시 이런 난리 벌어지면 우리가 일본 공사관으로 좀 피신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요. 일관 파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지금 저 안산 풍도 앞바다, 거기에서 이제 풍도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했고요. 육상전은 지금 성환, 목장이 많은 그 지역에서 일본군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또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평양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입구에서 황해해전이 벌어져서 일본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하여간 전투가 벌어진 전투는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강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대만을 식민지로 뺏었고요. 그 다음에 요동반도 여기를 식민지로 뺏었고, 그리고 배상금을 2억 냥을 받았습니다. 2억 냥 그러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 당시에 1894년 95년 무렵에 일본에
1년치 예산, 이게 양이라는 거는 은화입니다. 은화. 일본 정부의 1년치 예산이 그 당시에 8천만 양 정도였습니다. 3년치 예산. 나중에 이 요동반도를 그 청나라한테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돌려주거든요. 그 조건으로 또 3천만 양을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4배를 배상금으로 받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요 완전 수주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뺏었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좀 있으면 이 만주를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아직 그 시베리아 철도가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이 요동반도 우리가 침발하는 여기를 뭐 먹어? 이 자식들 봐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독일 끌어들이고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압력을 넣은 게 삼국 간섭이라는 거죠. 이건 학교에서 배우셨죠? 삼국 간섭을 당하니까 이 세 나라가 너 이거 안 돌려주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힘이 없잖아요. 깽깽하고 일주일 만에 돌려줍니다. 물론 공짜로 돌려준 건 아니죠. 3천만 장을 더 받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해놓고 외교전에서는 져가지고 이 군인들이 피 흘려가지고 뺏은 이 요동반도를 돌려주니까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막 장교, 하성할 이런 사람들이 막 100명이 막 할복 자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 국제사회의 이 냉엄한 그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국제사회라는 거는 이게 정글의 세계구나. 오직 힘만이 정의를 올 수 있으며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을 통해서만 확보되는구나. 우리가 국제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밀림에서 사자가 이제 어슬렁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뭐 얼룩말이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잡아먹히는 쪽에서 보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이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노래 유행가가 하나 만들어져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유행가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최고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교의 노래라는 그 유행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영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네. 동포여 조심하라. 겉으로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네. 국제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네. 그러나 때가 오면 기억하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는 것을. 의미심장하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군이 처형당한 다음에 유행한 노래가 있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 가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불렀던 이 외교의 노래라는 이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역사적 의미와 국제적인 이런 의미심장한 역할,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을 뭐 싫어할 땐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처절하게 구구를 걸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청나라를 그냥 일거에 단숨에 때려 부수고도 러시아의 그냥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요동반도라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러시아에게 깨갱하고 반납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광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러시아에 우리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좀 보호해 주세요.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요. 아니 이쯤 되면 이거 완전히 스토커 아니에요? 아니 제1차 졸업이락으로 검은도 점령당해 제2차 졸업 미락으로 해서 자기 폐위당할 뻔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와중에 또 일본이 러시아한테 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아 우리를 보호해줄 수호천사는 러시아밖에 없어 하고 또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이번에는 민비가 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그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패권국 편에 서지를 못하고 패권에 도전하는 여기에 계속 줄을 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세계 패권국하고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깨부시고 패권에 도전하는 쪽으로 줄을 서겠다고 미친듯이 광부를 한 게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고 문재인 정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해온 이런 소위 말하는 친중 반미 반일 외교는 고종 민비 외교의 완벽한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보니까 이거 1시간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선에게 한번 화끈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경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민비를 죽이잖아요. 집 나올 때 현관문을 집 나올 때 현관문 잠그시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비 을미사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언론과 학자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일본의 술 취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무엄하게 왕궁을 침범해가지고 왕비를 시해하고 불태워 죽였느니 무슨 시체를 강간했느니 이런 걸 막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반일 적개심을 막 죽여요. 근데 왜 죽였대? 왜? 일본은 미친놈들이야? 일본이라는 나라도 국제법에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 낭인들을 그 궁궐에 보내가지고 그 왕비는 그럼 왜 죽였대? 왜 죽였어? 이게 물으면 답변을 안 해요. 왜 죽였습니까? 러시아를 자꾸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너희들 자꾸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우리 일본이 위험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경고했잖아. 러시아하고 놀지 말라고. 근데 또 해? 또 이 짓을 벌여? 그러니까 민비를 시해한 겁니다. 민비를 시해하는데 무슨 낭인 깡패들이 칼잡이들이 와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죽이는 건 칼잡이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잡이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 당대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미 동맹 관계가 있는 도 없는 도 만들어 놓고 뒷구멍에서 북한하고 거래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이 짓을 계속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로 봅니다. 국제사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민비시해라는 것으로 그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전장을 내민 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로 반응을 했느냐? 그래? 니네가 이 왕비를 죽여?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이 고종과 이걸 탈출시켜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시킨 게 아관 파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의 길은 바로 이 고종이 궁을 탈출해가지고 궁여복을 입고 도망간 그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임금과 대신들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치가 않죠? 자, 한나라 국왕이 왕궁에서 탈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럼 뭐 이 나라는 완전히 러시아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모든 이권을 다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러시아판이 됩니다.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그 앉아 있는 그 기간 중인 1896년 5월 말에 아까 그 칼 맞은 그 니콜라이 황태자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 황제 대관식에 민영환이라는 친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한테 제발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인아거일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이 2세를 만나가지고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여러분 보호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을사보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외교권을 뺏고 국방권 뺏고 통치권을 뺏어서 껍데기만 남겨놓은 다음에 통치는 지네들이 하는 그런 상태를 보호령이라고 합니다. 통감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정부에다가는 전부 일본 사람들 고문관을 보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보호 통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또 이 제보 대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조선 국왕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욕을 하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 야 그럼 뭐 전쟁 나 지금 일본이 지금 가만 놔두겠어? 니네 왕비도 와서 죽이는 판에 야 이러면 전쟁 나니까 안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군사 교관단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 훈련을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조선 궁성호위대를 러시아의 군사교관단이 와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경비대가 고종이 황궁했을 때 러시아식으로 사열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년인가) 이 러시아 그 공사관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황궁을 했어요. 황궁을 한 다음에 느닷없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해요. 이거를 또 이 좌익 학자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야 이게 바로 자주의 상징이고 독립의 상징 아니냐, 뭐 고종이 드디어 이제 자주 외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상징이 대한제국이고 고종이 막 황제 그 올라가지고 우리도 이제 황제국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이유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자신의 목숨을 의탁할 정도로 우호적인 칠러 정책을 수행한 대가로 러시아 황제로부터 대한제국을 공포하고 황제로 그 격상시켜 그래도 좋아 라고 러시아 황제가 승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좌빨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보이나 봐요.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시켜준 겁니다. 이게 무슨 자주외교고 이게 무슨 독립외교예요. 이런 말로제모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이런 그 사료들을 보면요, 그때 막 대한제국 선포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약발이 그냥 팍팍 먹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주외교는 무슨 자주외교입니까, 이게. 자, 요게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정복입니다. 요게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과 순종의 정복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때서부터 이제 뭐 완전히 러시아판이 된 겁니다, 러시아판이. 그러니까 참 영국이나 일본이 보기에 참 웃기는 판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일사천리로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조선 주재 미국 공사 알렌은 야, 이제 조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이 토로를 하고, 뭐 지난번에 제2차인가 1차 미략 때 그 만들려고 했던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조로 연합군을 또 결성하려고 또 움직여요. 자, 이 와중에 평지풍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에 두 세력이 그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한 판은 비테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그 사람은 한반도 중시 전략파입니다.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예요. 또 한 판은 그 무라비오프하고 반노프스키라는 사람, 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조선 가서 조사해 보니까 쥐뿔이랑 아무것도 없더라. 차라리 만주가 훨씬 낫다. 만주에는 뭐 곡식도 좀 나고 석탄도 많이 나고 철광석도 나고 그러는데, 야, 그 괜히 말이야 한반도로 부동항 얻는다고 들어갔다가 막 영국한테 쌍코피 터지고 일본이 막 결사적으로 막 달라붙고 저것들 막 백주에 왕비도 죽이는 거 봐. 뭐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반도를 포기하고 만주 우선 정책을 하자. 그래서 그 두 세력이 막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만주 우선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동반도 여기를 청나라로부터 그 조차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모습을 보고 1897년입니다. 아니 2년 전에 지네들이 전쟁을 해다가 뺏은 거를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한 거를 러시아가 또 뺏어가지고 지네 걸로 만들어.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고 일본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싸그리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완전히 닥쳤던 개신사가 된 거죠.